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보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사회를 맡은 진보당 연대 재미위원회 사무국장 양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큰 변화가 예상되는 위기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들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 인간다운 삶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에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는 정치 권력 교체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 민중들은 기존 보수 정치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미래와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선봉에 민주노총 110만 노동자들이 10월 20일 총파업으로 앞장섭니다. 진보당 연대 재미위원회는 10, 20 민주노총 총파업의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해외에 계신 동포, 타민족 시민들에게도 투쟁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님을 모시고 진보시대 두 번째 화상 강좌 한국사회 대전환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강연과 토론이 10, 20 민주노총 총파업의 의미를 생각하고 해외에서 어떻게 지지와 연대를 할 것인지 같이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 자, 다 같이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본 강연에 앞서 두 편의 이제 동영상을 먼저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동영상은 불평등한 한 사회와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 그리고 이를 바꾸고자 총파업을 결의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외침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것은 지금은 구속되어 있지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8월 우리는 왜 2021년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110만 조합원 동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입니다. 자, 그럼 같이 보실까요? 코로나19로 교육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가난한 학생일수록 더 불우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더 고등학교에 적응을 못한다는 기사였는데 딱 그때 든 생각이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교육 양극화라는 게 부모님의 이제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거에 차이는 난다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부모님 탓을 하고 싶진 않아요.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습니다.
그런데 LG전자는 창사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LG전자는 1분기 당정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9% 늘어난 1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특수로 더 잘 팔리는 가전과 TV가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일할 수 있게 고용 승계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텐트에서 잠자려고 그러는데 물을 넣는 척 하면서 바닥에다 뿌리니까 이렇게 텐트 안에 물이 들어왔잖아. 이거 봐 이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니 이렇게 큰 4대 그룹에 방에 갔다가 물을 뿌리고 잠을 잡아. 급기야 2천만 원을 줄 테니 노조를 떠나라 투쟁을 접어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 보수적으로 살아왔어요. 이 자본가들을 진짜 존경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돈 벌게 해주니까. 근데 조합을 만들고 보니까 이 자본가들은 진짜 혼나야 돼요. 근데요, 누가 혼낼 사람이 없어요. 오직 민주노총. 저는 현대이가 비정규직 현대이주의 조합원 주양섭입니다. 지금 비정규직하면서 이제 불법 파견 그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1년 정도 그거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상황들이 많이 안 좋고 해서 이제 스몰 웨딩으로 하려고 주위 분들한테는 인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서운하고 좀 그랬었는데 결혼식장으로 꾸며놨더라고요. 급해하고 몸도 다 힘든데 너무 고맙습니다. 11월달 총파업이 있는데요. 비정규직도 사회적 약자고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법과 제도가 바뀌어서 살만 나는 현장과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탄을 캐시면 그걸 저희들은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만큼이나 얼굴도 이렇게 시꺼멓게 하고 오는 편이거든요. 먼지 이런 게 많이 나서 가래에도 탄가루가 나올 정도로 환경적인 거는 좀 바뀌었으면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인원 줄이기 해가지고 사람 절반을 줄여 나누니까 2조에서 하던 일을 이제 우리 1조에서만 다 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막 골병 다 들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 급여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정규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데 대우는 돈도 절반도 못 받으니까 정규직 시켜주면은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지. 저희 한국조폐공사 여건발급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일용직이라고 불려지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11월 총파업으로 그동안에 노동 존중이니 정규직 전환이니 말로만 하던 정부에게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번 총파업에서 반드시 좀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보건의료 인력들은 많은 확진자 치료에 투입이 돼서 강노동에 시달리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투쟁을 해서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병상 10%에서 30%까지 늘리는 공공의료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문제죠. 철도 노조도 청년 조합원들이 비용고지 그것 때문에 월세로, 전세로 이렇게 하시는데 거의 월급에서 주거비용이 많이 차지하니까 돈 벌어서 뭐 직장만 하기는 힘들다. 그런 게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그 이슈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원청 사용자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와닿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고용 안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불안하거든요. 저희는 실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일당쟁이기 때문에 대학교 돈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현장 일에서 자녀들 대학 교육 못 시킵니다. 한미 방위분담금 환수하고 그 돈으로 무상 대학 교육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거는 2021년 총파업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거를 완전 쟁취하는 투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도와서 좋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노총이지 이 모든 분들이 이제 합심을 해서 하나가 열이 되고 백이 돼서 그런 총파업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뭐 어려운 일이라도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거침없는 총파업. 민주노총 백심한 총파업 화이팅!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오늘 동지들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총파업 투쟁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민주노총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왜 우리는 총파업을 하려고 하는지 동지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노총은 왜 총파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기가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환기라는 것은 법과 제도, 또 우리 노동자들을 둘러싼 고용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환기에 그럼 이 전환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민주노총은 지금의 전환이 또다시 1,000조 원이 넘게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는 재벌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득권 세력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들이, 민중들이 불평등 세상에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대로 된 전환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가 확산되어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 노동자들은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우려하기도 합니다.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라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이 전환의 시점에 민주노총의 투쟁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도 정부도 정치권도 사용자들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거나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데는 그닥 관심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투쟁을 통해서 이 전환기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범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총파업 투쟁을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이어서 6월 1일에는 지방선거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 권력이 교체되는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습니다. 특히나 작년부터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사회를 덮치면서 우리 노동자들,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문재인 정부를 희망했던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을 위해서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 기대는 분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약속,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 최저임금 1만 원을 보장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약속, 전부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자회사라는 꼼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간접고용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해서 노동법을 오히려 계약시켜버렸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도 포기했고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던 가치마저 훼손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평가에 근거해서 새로운 정치 권력은 어떤 권력을 세우는 것이 적절할까요? 단순히 이재명이나 윤석열 같은 대권 유력 후보들에게 또다시 기대를 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누가 되었든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그들에게 우리 노동자들의 공약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총파업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보면 한국 사회가 변화의 정점에 있는 지금의 전환기, 정치 권력이 교체되는 지금의 시점, 이 시점이 우리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 계급을 대표해서 싸워야 할 때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세상을, 그래서 한국 사회 불평등을 바꾸어내는 투쟁을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어떤 요구를 가지고 진행되는 걸까요? 두 번째로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민주노총의 핵심 쟁취 목표로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 동지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고 민간이든 공공이든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가리지 않고 간접 고용이 만연화되었습니다. 청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아닌 일자리를 찾기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을 선호했던 우리 노동자들이 이제는 공무원이나 교사를 선호합니다. 당장의 임금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 구조 자체가, 고용시장 자체가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대량으로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비정규직을 확장하지 않고 줄여갈 수 있는 정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시적으로 일해야 되는 곳만큼은 비정규직을 쓸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법 바꿔야겠죠. 우리가 작년 전태일 3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조법 2조를 통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이 우리의 핵심 요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일자리 국가 책임입니다. 산업구조가 재편될 때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산업구조를 재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 부도난 기업들을 재벌과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거기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산업 전환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별노조들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 고용이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가 바뀌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자들이 교섭의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자기들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노동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산업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택, 의료, 교육, 돌봄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주택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 재산은 집이 차지합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 보증금이 있거나 이것이 자기 재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부동산 인상률이 훨씬 더 가파르고 빠릅니다. 월급 받아서 집 한 채 살 수조차 없는 세상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평균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액 다 저금했을 때 3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파트 한 채 사는데요. 이런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땀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만들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훨씬 더 개입력을 갖고 올바른 방향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교육비 걱정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은 더 어렵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500만 원, 600만 원, 1년에 1000만 원이 하는 대학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의 불평등, 교육의 양극화가 결국에는 소득의 불평등으로 귀결되고 소득의 불평등은 또다시 자산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자산의 불평등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을 규정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50대 이상의 인구가 50대 이하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 문제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돌봄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도, 의료도, 교육도, 돌봄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세 번째 요구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쟁취 목표를 가지고 하반기 10월 20일 총파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민주노총은 110만 조합원을 가진 위력적인 힘 있는 조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노동운동 조직입니다. 우리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110만의 총파업 투쟁,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면 더 나은 조건에서 노동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한번 걸고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노총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한 첫 출발로서 10월 20일 총파업을 제기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의 투쟁으로 갑자기 법이 바뀌거나 갑자기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20일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 힘을 확인할 것입니다. 정부나 사용자들도 민주노총의 힘을, 노동자들의 분노를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11월 13일 노동자대회로, 또 농민들은 11월 17일 농민대회로, 빈민대회로 확장해 나가고 1월 달에 있을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모아내자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전면화하고 그 대선 후보들이 우리의 요구를 공약으로, 정책으로 외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2017년 대선 때 최저임금 1만 원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걸었던 것처럼 2022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우리 민중들의 요구를 공약으로 걸고 그것을 약속하도록 강제하는 힘, 그것은 10월 20일 총파업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함께 싸워봅시다. 민주노총이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국 사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나서야 현장이 바뀌었던 것처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나서야 내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이 나섭시다. 10월 20일 총파업 투쟁, 동지들 제대로 힘차게 준비합시다. 투쟁! 네, 잘 보셨습니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뜨거운 결의가 느껴지는 영상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 강연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오늘 강연을 해주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정희 정책실장님은 1964년 한국의 대표적인 중화학 공업 도시인 울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생운동 이후에 1988년부터 고향인 울산에서 취업, 해고 이후에 역시 울산에서 노동단체에서 지원 활동하셨고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금속노동조합에서 조직실장, 정책실장, 기획실장 등으로 활동하셨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마트 산업 노동조합 교육국장으로 활동하셨고 2016년, 17년까지 옛 민중당, 현재 진보당이죠. 윤종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드디어 2021년 올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정책실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정희 정책실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희 정책실장님 나와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정희입니다. 우선 멀리 해외에 살면서도 조국의 자주 통일과 노동자 민중의 삶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강연에 참가하신 미국인들과 외국인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가 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앞에 소개했듯이 경상도 동부 지역에서 출신이고 또 대중 강연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또 너무 빨리 진행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정세와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아주 압축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얘기하는 순서는 첫 번째 2021년 정세에 대한 인식, 그리고 두 번째 민주노총 총파업의 목표, 세 번째 총파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민주노총이 어떤 조직인지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전평, 전국 노동조합 평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전평은 미군정의 탄압과 그다음에 한국전쟁, 그다음에 오랜 기간의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자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초기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1970년에 전태일이라는 청년 노동자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태일은 청계천에서 봉제 노동자로 일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분신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한국의 수많은 지식인들도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11월 13일 날 민주노총은 전국 노동자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서 6월 항쟁이 일어났고 한국 사회가 민주화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에 7월부터 9월까지 한국의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였습니다. 그 결과 자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고, 이 힘의 바탕에서 1995년도에 민주노총이 창립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창립 이후에 노동법 개혁 저지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법을 개혁을 한 것을 막아냈고, 그리고 이 힘으로 당시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이었던 권영길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고 2001년도에는 민주노총 주도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1년 현재 한국의 노동자들이 2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조직된 노동자들이 253만 명입니다. 조직률은 12.5%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민주노총이 104만 명, 그리고 지금까지 제1노총, 한국노총이 101만 명, 이렇게 해서 지금은 민주노총이 한국에서 가장 큰 제1노총이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소개는 이런 정도로 하고요. 먼저 2021년 정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1년, 2022년을 전환기라고 얘기하고 민주노총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전환기라는 말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회가 이전과는 다르게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체제 전환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인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이 발생했을 초기 시기에 1년 정도 지나면 백신이 개발되고 해서 팬데믹 상황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거의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이가 발생하고 돌파 감염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체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점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그동안에 맹위를 떨쳤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가 퇴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주요한 원리가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것은 사람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물류도 자유롭게 이동해서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세계가 하나의 경제체제, 하나의 정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세계는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꽁꽁 닫아 그랬습니다. 팬데믹으로부터 자신의 국민들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경을 닫아 그랬습니다. 최소한 사람의 이동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물류 또한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오니까 모두가 다 우선 우리 국민부터 건강과 안전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백신이 개발된 나라에서는 백신을 우선 자국민들에게 접종하고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들은 자기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자동차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국제무역 체제를 통해서 자신의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핵심 기술과 부품을 자립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도 반도체를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에 의존하다가 이제는 자체로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사회 영역과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공공의료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서 의료는 모두가 누려야 될 필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인들, 전문가들의 돈벌이 영역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공병원과 공공의료가 확충되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봄이나 청소, 배달이나 콜센터 등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직종 또는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들이야말로 재난 시기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노동, 필수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고 국가가 사회 경제 생활 전반에 전면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주요하게 타격을 받았던 항공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이런 모든 산업 영역과 기업에서 경영 위기를 겪었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구제금융이나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어려운 산업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영업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 손실을 국가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위기의 시기에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전환기인가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물결이 오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몰려오면 일자리가 최대 50%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도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윤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최소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은 올해 대다수의 나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홍수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대형 산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홍수, 혹한 등 이상기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전 지구적인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지난 시기 200년 동안 지구온도가 1.1도 이상 올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1.5도 이상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에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자연적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2050년에는 더 이상 탄소를 추가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합의로 되고 있습니다. 2050년도 늦다,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전환계획 연거 세 번째는 미중 대결이 전면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중국 경제는 평균 8% 이상 성장을 해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2008년 경제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2% 초반으로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것이 20년 동안 지속된 결과 과거에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중국 경제가 미국의 근접한 수준으로 성장했고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종합적인 국력에서 중국이 미국의 70% 내지 80%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1990년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에 유일 패권을 행사해온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지만 워낙 독특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훨씬 세련된 방식으로 중국과 대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우선적으로 복원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호주, 인도, 한국 이런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커스라고 해서 영국, 호주와 별도의 동맹체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함께 첨단 기술이나 반도체 등에서 기술 패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장 위구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한 분리 독립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해서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을 경쟁자로서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까지 안미 경중이라고 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 길을 어려운 국제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확실하게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트럼프 정권 시대에 북미 간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리고 관계 정상화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시기에 들어와서 이것이 다시 과거처럼 오바마 정권처럼 봉쇄하고 북을 봉쇄하고 고립시키고 해서 굴복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은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는 중미 간의 관계, 그다음에 북미 간의 관계에 따라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유일 패권을 행사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환기 정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동자 민중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기에는 시대와 민중의 요구에 화답하는 세력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게 되고 주도하는 세력이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의 시대적 요구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신자유주의에서 누적된 불평등 체제를 타파하고 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민중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세력이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진보정치운동은 2010년 이후에 분열되고 탄압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수정치 세력에 기대서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기도 했고 또 지금은 또 다른 대선 후보를 지지해서 다음 정권에 기대를 걸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보수적인 정치 세력, 노동자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 세력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벌과 특권 세력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의지와 능력이 없는 세력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대장동 땅 투기 사건,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언론인, 정치인 이런 우리 사회에서 특권 세력, 특권을 유지했던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고 그것을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민중의 힘을 강화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기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디지털 전환이 되면 일자리의 50%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훨씬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술 발전의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50%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본가 입장에서 더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가 힘이 있으면 일자리를 50%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반으로 줄이면 됩니다. 8시간 일하는 것을 4시간 일해서 2사람이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한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투쟁할 것인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결국 단결하고 투쟁하는 민중의 요구가 사회적 기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다음으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파업의 3대 목표는 나와 있는 대로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그리고 산업 전환기에 일자리의 국가 책임제를 쟁취하는 것, 그 다음에 돌봄과 의료, 교육, 주택, 교통 공공성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주노총의 요구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서 바로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이것이 대선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합의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는데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노동자의 반이 비정규직입니다. 2천만 명 중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은 정규직의 적게는 50%, 많게는 70% 정도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2년 동안 계약을 하고 마치면은
다시 채용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은 IMF 외환위기 시기에 미국식 경제제도인 신자유주의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기간제와 파견제가 그겁니다. 최소한 상시적인 업무는 기간제와 파견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사용의 법적 기반이 되는 기간제와 파견제법을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정규직화 된다고 하더라도 자회사를 통해서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 그 다음에 일주일에 주 52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 없다 하는 조항, 그 다음에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거나 야간에 일을 하거나 휴일에 일을 할 경우에 가산임금, 50%의 가산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35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노동자, 하루에 2-3시간 일하거나 또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사람들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온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은 노동자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사업자 간 계약 방식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통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를 가지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물이나 택배기사, 그다음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그다음에 가전제품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230만 명 정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최근에는 라이더, 음식 배달원, 대리기사 등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구하고 노동을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총파업의 두 번째 목표는 산업전환기의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에너지나 자동차나 유통산업 등에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산업전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영역에서는 석탄발전소, 원자력 발전의 퇴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자동차가 확대되고 있고 내연기관이 퇴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에서는 예전에는 대형마트가 활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은 축소되고 온라인 유통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체적인 고용인원이 연간 산업인원이 1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부품 산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향후 5년 이내에 내연기관이 축소되면서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산업전환 시기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방식의 산업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축소가
예상되는 조건에서 국가가 실업수당을 몇 개월 더 주겠다, 또는 직업훈련을 좀 더 시켜주겠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국가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냐라고 할 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돌봄 노동, 의료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에게 맡겨져 있는, 그리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노인요양원이나 이런 기관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애를 낳아서 키우기 어렵고 교육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럼 사회가 육아와 그 다음 교육과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일자리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화력발전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발전시켜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새로운 산업능력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총파업의 세 번째 목표는 주택과 의료와 교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주택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지난 4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60% 이상 폭등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억이란 돈이 어느 정도냐면 한국 사회에서 중위임금, 중간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월 250만 원이 채 못 됩니다. 즉 연봉 3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3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평균적인 아파트 한 채, 20평 정도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투기 과정에서 1조 원의 수익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억 원 성남시가 투자 수익을 얻었고 나머지 5천억을 민간들이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장동은 6,000세대의 주택 택지를 만드는 택지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6,000세대를 만드는데 1조 원의 투기이익이 생겼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투기이익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택지 개발을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고, 그리고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소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 공공성의 문제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공공의료기관은 특히 미국과 한국이 민간을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환자의 80% 이상을 공공병원이 담당을 했습니다. 즉 위기의 시기에 이윤을 생각하지 않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기관은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앞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50%만 현업에 있습니다. 왜? 간호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노동 강도가 워낙 세고 또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환자당 의료인력이 적다 보니까 충분히 돌봐서 건강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간호사들이 의료인력이 회의를 느끼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기준 수준으로 OECD 기준으로 의료인력을 대폭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능력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는 80%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나오지 않으면은 그나마
비정규직 일자리조차도 구하기 힘든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원래 높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대학 교육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보편적인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은 한 해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보통 일반 노동자가 감당하기에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어서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지방대학 이런 식으로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로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사교육비를 엄청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20조 원 정도인데 한국에서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40조 원입니다. 즉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의 50%만 들이면은 대학 교육을 공공이 책임지고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나 교육이나 주택이나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국방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이 한 해 50조 원 정도고 해마다 6% 7%를 늘려서 몇 년 뒤에는 70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한 30% 정도는 미국의 첨단 무기를 사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15조, 50조 원 중에서 15조 원 정도가 미국에서 각종 미사일을 사오거나 비행기를 사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과 북한이 상호간에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군비 경쟁은 끝없이 군비를 늘려야 되는 이런 악순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한 위기 상황에서는 언제 전쟁의 위기가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해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한 해에 200조 내지 300조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과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동산 투기를 하는 투기에 대한 과세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시대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렵지만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 뉴욕에 상장했던 쿠팡 같은 기업은 코로나19를 이용하면서 배송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지 않고 배송을 일상화하면서 시가가 100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LG나 SK 이런 기업들 또한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 구글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이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넷플릭스 이런 인터넷 기업들은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또는 조세 회피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거의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구글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매겨서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총파업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16개의 산별노조와 16개의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산별노조로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교직원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민주일반연맹 이런 노조들입니다. 이들 노조들 대부분은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라 총파업을 결의를 했습니다. 서비스연맹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그 다음에 마트노조, 택배노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7만 명이 파업 결의를 했습니다. 건설산업연맹은 8만 명이 파업 결의를 했고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4만 명이 파업을 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한국에서 쟁의권이 없는데 최소한 민주노총 파업에 복무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중식시간에 그동안에는 민원을 위해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제는 중식시간에 1시간을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노조는 조선업종과 철강을 중심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0만 명 정도가 총파업을 결의했고 각 지역별로 1만 명 이상, 서울에서는 3만 명이 총파업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이 파업과 집회를 하면 정부는 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7월 3일에 민주노총이 6천여 명 정도가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 사진에 나오죠. 왼쪽이 집회하는 상황이고 오른쪽이 경찰이 민주노총에 들어와서 양경수 위원장을 연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왼쪽에 있는 상황은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저녁에 서울 지역을 마지막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게 될 겁니다. 한국의 사진에서 보듯이 방역 기준과 감염 위험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민주노총 집회보다 집권 여당에서 대선 후보 선출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1차가 78% 정도 되고 2차 접종이 60%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초가 되면 2차 접종도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은 자동차 공장처럼 수만 명이 모여서 일하는 대공장이나 대규모 백화점, 쇼핑몰 이런 데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는 아주 사람들 간의 밀접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을 조절하거나 또는 재택근무를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을 통해서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이나 인원 제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역 지침이 가장 높은 단계로 4단계입니다. 4단계는 모든 집회와 1인 시위조차 불허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대선 후보 선출이나 이런 중요한 정치적 일정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회 시위의 자유 또한 어려운 조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또한 방역 기준을 지키는 조건에서 허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치 행사는 허용을 하고 집회는 원천 봉쇄하는 이런 방역 지침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은 그래서 정부가 비록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체의 방역 원칙을 지키면서 질서 있게 총파업과 대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 3일 날 집회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고 30여 명 정도가 기소될 예정입니다. 기소되었습니다. 사법 처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마 10월 20일 날 총파업을 하게 되면 7월 3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더 많은 사람들을 민주노총 지도부를 구속시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형사 입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정권이 탄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노동자 민중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해온 것이 민주노총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 지지 격려해 주시고 또 총파업 이후에 정부의 탄압에 대해서도 우리와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을 믿고 조합원과 함께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가슴 벅찬 강연을 해주신 이정희 정책실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 및 개인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줌 화면 아래 채팅창을 통해 질문이나 의견을 주세요. 한글, 영문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가 이 우리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과 민중 총궐기 투쟁에 대해 어떻게 지지와 연대를 할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개인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과 의견이 올라왔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서울의 신정숙 님이 질문 하나를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 의견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합원들이 아마 이게 어떤 부분에서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비민주적인 모습을 좀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 겸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정책실장님, 예, 답변해 주시죠. 이제 노동조합은 사회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자체의 규약과 운영 원칙 이런 부분들을 대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선출했던 지도부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할 때 불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조합원 총회에서 뽑은 경우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통상 3분의 2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가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 선출한 지도부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국가기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제 대의체계나 간부체계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의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의견그룹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내에서, 그러니까 언론활동, 언론의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선전할 자유,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집단적인 의사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방향으로 갈 경우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규약상 있는 불신임 제도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겠죠. 활용해야 되겠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뉴욕의 박주현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지금 국유화 되어야 하는 산업의 얼마 정도가 현재 미국 자본에 의해서 소유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아마 뭐라 표현할까? 우리나라 이제 국유화가 필요한 어떠한 이제 기간 산업들 이런 것에 외국 자본이 이제 지분을 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질문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해 주시죠. 국유화가 필요한 산업의 핵심은 사실은 현대산업에서 금융산업일 겁니다. 주요한 은행이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통신이나 철도나 통신 이런 산업 영역,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산업 중에서 어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들 중에서는 국유화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금융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재 은행의 경우는,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60% 내지 70% 정도 지분이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 중에서 국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50% 이상이 미국 국적일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융산업 영역에서 대체로 한 30% 40% 정도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대체로 한 50% 정도 외국인 지분, 50%에서 60% 사이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지분의 반 이상은 아마 미국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유화 대상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한국통신이나 금융산업 이런 영역에서 외국인 지분은 60% 이상, 그리고 그중에 전체 지분으로 본다면 30% 내지 40% 정도가 미국인 지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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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네, 아까 같은 신정숙 님이 또 질문을 올려주신 건데,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구글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예. 예, 구글세를 우리가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이게 국가의 개입이 필요할 텐데, 네, 구글세에 대해서 질문 나왔습니다. 인터넷 산업과 플랫폼 산업 영역은 이제 새롭게 발전하는 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 세법 체계가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이나 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그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장 체계에 기초해서 세법이 되다 보니까 그 세법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또는 이제 지휘부가 있는 기업의 경영에서 책임 권한을 행사하는 흔히 본사라고 얘기하죠. 이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세금을 여기서 매길 거냐 저기서 매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인터넷 시대 플랫폼 산업이 본격화되는 시대에는 사실은 본사라는 개념은 굉장히 지리적인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아예 조세 회피 지역에 본사를 주소지를 두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는 서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그러니까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어디에서 발생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구글이든 또는 애플이든 이런 데가 수익을 내면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내면 그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개별 나라가 세금을 매기기에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국가가 그렇게 세금 제도를 고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연대해서 이런 인터넷 기업의 횡포에 저항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국제적 합의로 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2023년도에는 구글세를 도입하자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합의의 기본 원칙은 아무튼 수익이 나는 곳에서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뉴욕의 홍지아님 질문인데요. 한국의 아마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얘기인 것 같은데 민주노총과 총파업 요구에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후보자들한테 어떻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가? 네. 예, 민주노총은 전통적으로 이제 지금 보수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보 정당을 지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진보 정당이 2010년대 이후에 진보 정당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은 5개 진보 정당이 민주노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5개 진보 정당과 대선 공동 대응 기구를 꾸려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현재는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이제 진보 정당 운동에 대해서 다소 과거에 가졌던 기대가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수 정당 후보들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 안도록 강제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뭐 한국노총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투쟁을 통해서, 그 투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이런 게 정말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보수정당 후보들 또한 그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일자리를 국가가 대규모로 만들자, 또는 돌봄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지자, 국가가 책임지자라고 하는 요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수정당 후보도 이것을 공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파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국민적 요구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질문 또 들어갑니다. 보니까 아까 신정수 님이 계속 질문을 또 올려주시네요.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좀 한번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은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시대에 더 이상 일자리가 없을 것이다.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를 사회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사회 발전의 추세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깔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복지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 예를 들면 노인들이나 아동들이나 또는 농민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전체 국민들에게 또는 전체 노동자들에게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거니까 모두에게 일정한 임금, 일정한 그 돈을 나눠주자라고 하는 기본소득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그 주된 이유는 사실은 일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민돼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수많은 일자리가 있다. 국가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본소득 자체를 국민들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해서 돈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발상이 아니라 그 발상이 기초하고 있는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뉴저지의 이주연 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일자리의 국가 보장이라는 것은 아주 절실하고 필요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자리의 국가 보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자리의 국가 보장 문제. 예. 이제 전통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본 인식은 국가는 작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은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철밥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효율적이지 않고 일을 하면 그리고 국가가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임금을 주고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이거는 규모가 적을수록 좋다. 그리고 세금도 적게 받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아까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변화시킨 것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자유주의가 태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역할을 적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태조하고 있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고 또 산업 영역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전환의 지금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역할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 또는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국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역할의 핵심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또한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에 한국에서는 노인들이 70세 이상이 넘어가고 거동이 불편하면 대부분 요양원에 갑니다. 집에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 요양원의 노동자들이 30만, 40만이 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노인들이 가게 되면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엄청 합니다. 실제로 70% 이상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합니다. 요양병원에. 그런데 요양병원에서는 그 병원장이 자기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노동자의 임금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윤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그 노인에 대한 지원이 사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리를 두지 않으면은 일하는 사람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임금이 높아지면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또는 돌봄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마치 짐처럼
요양을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과 실제로 국가가 돈을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요양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국가가 실제로 재정 지원을 70, 80%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질문하신 분을 좀 잘못 소개했는데, 아까 기본소득에 대한 민주노총의 어떤 입장을 좀 질문하신 분은 신정숙 님이 아니고, 뉴저지의 박충신 님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질문이 이제 진행되면서 벌써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질문 받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꼭 질문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말씀드릴게요. 10월 20일 총파업과 11월 민중 총궐기, 그리고 내년 2022년 1월 민중대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곳 해외 동포, 외국인이 동참 혹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혹시 그런 게 없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 정책실장님이 부탁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신지, 네, 이런 질문을 우리 네, 한익수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자기 요구를 집단적으로 표출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고 뭐 한국 뉴스를 가끔씩 보시겠지만 한국의 대선의 지금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장동 문제라든지 또는 검찰을 이용한 뭐 고발 사주 문제라든지 또는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다 무속에 뭐 경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 낮은 수준의 대선 후보 간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정책적 방향의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게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그동안에 시민사회나 또는 노동조합 이런 데서 뭐 집회 시위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토론회조차도 국회 내에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밖에서 줌으로 하는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공론회장이 일단 굉장히 협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정치 일정이 오고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환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아무튼 그걸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0월 20일 날 총파업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의 변화의 방향과 의제 이 부분을 던지겠다 이런 거고 촉발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을 가지고 내년 대선에서 그나마 정쟁 수준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화의 방향이 진지하게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이제 10월 20일 파업이고 그다음에 11월 13일 전국 노동자 대회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이나 도시 빈민 이런 분들이 포함하는 민중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와주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한국 정부가 대체로 해외 여론에 대체로 민감하고 특히 미국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탄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한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 동포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진보적인 지식인들과도 그런 것들을 소통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세부적으로는 진보당 지원하는 단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는 널리 알리는 것,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과 그 의미 내용을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그 제니 조이님의 질문입니다. 그 영어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셔서 우리 이주연님이 이제 그 번역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낸다는 말이 농지 개혁, 토지 공개념, 농지 개혁에 관한 헨리 조지의 해결점을 상기시킵니다. 이 헨리 조지가 어떤 분인지 지금 잘 떠오르지 않는데,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남한에서 그 방식이 고려되고 지지되거나 주장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남한에서 1940년대 말경에 농지 개혁이 아주 중요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 농지 개혁, 즉 토지 공개념 개념에 대한 어떠한 좀 부분을 그 한국 사회 빈부격차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좀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헨리 조지의 경우 이제 토지 공개념, 공공적 토지 소유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토지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셨던 분이고 한국에서도 부동산 문제 해결에서 헨리 조지의 그 시공론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번역은 아무튼 그 토지를 공공이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토지의 사적 소유를 제한해야 된다. 그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토지를 개인이 이윤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고 이 사상은 매우 중요한 사상이고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기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장해서 요즘 이제 빅데이터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이 결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를 자신의 이윤을 창출하는 데 쓰고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이 사람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자주 하니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이다 또는 먹는 것에 어떤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빅데이터셋,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고 그 정보를 자신의 이윤을 실현하는데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셋인데 그런 면에서는 헨리 조지가 얘기했던 토지의 공공적 소유, 사적 소유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력,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또는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창출한 부에 대해서는 특정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에게 돌아가야 된다. 공공의 이익으로 이윤으로 환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은 뉴욕의 노천희 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민주노총이 한국노총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조합원이나 지향점에서요. 그들과 연대나 교류가 없습니까? 총파업을 같이 하면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의 요구가 더 압박감을 가질 텐데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예, 예. 한국노총과는 역사적으로 아까 제가 민주노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때 1945년 해방되고 나서 전평이라는 자주적인 조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거구적인 정치 세력이 이 전평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서 조직했던 것이 당시의 대한노총이고 이 노조가 그러니까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물리적으로 탄압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탄압하고 이랬던 주도 세력이 사실은 대한노총이고 그 대한노총이 후에 한국노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좀 정권과의 유착관계가
심하고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뭔가 돌파하기보다는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농자의 권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강하고 물론 이제 70년 전에 그 역사적 뿌리가 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서로 적대시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운동 방식이나 운동 노선이나 또는 자신의 노동운동의 역사적 뿌리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부분적으로 연대하고 예를 들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대체로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공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키워야 되고 진보정당과 함께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노총의 경우는 그래도 보수정당 중에서 민주당이 좀 나으니까 민주당과 연합해서 뭔가를 뭐 도모를 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심하게는 한국노총은 지난번에 이명박 정권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많은 질문에 대해서 네,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진행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과 개인 의견 발언 시간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분이 그 한번 질문해 주셨던 분들이 또 다른 질문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더 이상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그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대한 어떤 뜨거운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우리 질문과 응답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그 단체 인증사진 찍기가 있는데요. 같이 우리 민주노총 12.10 총파업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구호를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총파업으로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구호입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네, 세 번째 구호입니다.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하라! 세 번째입니다. 정의로운 산업 전환, 일자리 국가 책임제 실시하라! 네, 다섯 번째입니다. 주택, 교육, 의료,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 네, 마지막 구호입니다. 총파업을 시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전 민중의 총걸기로. 자,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님을 모시고 10.20 민주노총 110만 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 체제를 갈아엎고 평등하고 정의롭게 전환시키기 위한 민중 총궐기 투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에 대해 어떻게 지지와 연대를 할 것인지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이후에도 총파업을 시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전 민중의 총궐기 투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소식과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는 노동자, 민중들의 총궐기 투쟁에 그 길에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화상 강좌 진보 시대를 통해 향후 전개되는 투쟁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보당연대 재미위원회는 미주지역 자주 민주통일운동체로서 한국의 진보당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재미동포단체입니다. 자, 이상으로 진보시대 두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정책실장님, 그리고 이주연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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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